요즘 뭐 비트코인 2억 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나스닥은 계속 오르죠. 정말 시장이 뜨거운데요. 이런 모든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코드, 라울팔의 에브리띵 코드, 그리고 소위 그림자 양적 완화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거대한 서사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에브리싱 코드,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결국은 유동성이다 이런 개념하고요. 또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내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사주면서 이게 사실상 시장에 돈을 푸는 거 아니냐, 그림자 양적 완화다 이런 해석이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게 뭐랄까 진짜 새로운 유동성 파티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한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든 그 그림자 양적 완화라는 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인 거죠.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만 해도 9조 달러가 넘는다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사주냐, 이게 큰 걱정거리였잖아요. 근데 그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용자들이 맡긴 달러 있잖아요. 이걸로 미국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얘네가 들고 있는 미국채 규모가 이미 뭐 한국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이걸 딱 보고 연준이 직접 돈 찍는 QE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는 달러 자금을 끌어와서 국채 시장도 좀 안정시키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네. 이거 그림자 QE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주 강력한 반론이 나와요. 그건 진짜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연준이 하는 QE라는 건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무에서 돈을 창조하는 겁니다. 없던 본원 통화를 그냥 찍어내는 행위죠. 그냥 돈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사는 건요. 이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달러가 그냥 뭐랄까 예금 계좌라는 A 주머니에 있다가 국채라는 B 주머니로 옮겨가는 일종의 자산 수합일 뿐이에요. 아하, 주머니만 바뀐다. 그렇죠.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유동성의 형태나 위치만 바꾸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돈이 만약 원래 은행에 있었다면 은행은 이걸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신용 창출을 하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을 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 돈으로 그냥 국채만 사서 딱 묶어두니까 오히려 은행 시스템의 신용 창출 잠재력을 위축시켜서 전체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QE랑은 뭐 정반대 효과일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옮겨가는 거고 오히려 돈이 불어날 기회는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사실상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 MMF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고객 돈 받아서 안전자산, 뭐 초단기 국채 같은 데 투자하는 MMF랑 본질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건 돈을 새로 만들어내는 은행의 그 신용 창출 기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법이 스테이블 코인 가진 사람한테 이자를 주지 말라고 딱 금지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게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빠져나가는 일종의 뱅크런을 막으려는 조치이지 이걸로 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분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 그림자 QA 효과가 진짜로 나타나려면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야 할 텐데 여기에도 현실적인 장벽이 꽤 높습니다. 일단 지니어스 액트 자체도 미국 내 규제에 좀 더 가깝고요. 다른 나라들에는 이미 뭐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아주 강력한 로컬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만 해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많이 쓰니까요. 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자기네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이 외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순순히 허용할 가능성으로 낮다고 봐야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유동성을 막 전 세계에 뿌려줄 거다. 이런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베팅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니어스 액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유동성 공급법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규제 법안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여요. 핵심 내용들이 다 뭐냐면 1달러당 1코인, 즉 1.1 가치 유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그 준비 자산을 위험한 데다 다시 투자하는 재담보를 금지하고 이자 지급도 금지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딱 봐도 규제죠. 이건 명백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좀 질서를 잡겠다 이런 목적이지 뭐 이걸로 유동성을 풀겠다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걸 MMF처럼 운영하게 만들면서 은행처럼 돈을 불릴 수 있는 신용 창출 잠재력은 의도적으로 희생시키고 안정성을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료들을 보면 이게 미국의 국려지책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소화해야 하는데 기존의 국채 사주던 주체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수요 기반이라도 좀 확보해 보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새로운 국채 구매자를 찾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미국의 그 막대한 부채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도 지적했듯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은 은행의 그 신용 창출 능력에 비하면 훨씬 경직적이고 탄력적인 통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 매입에 쓴 그 돈이 진짜 경제 전반의 유동성으로 이어지려면 이게 아주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실생활에서 물건 사고 월급 받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소득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제야 그 돈을 기반으로 한 신용 창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와, 그건 정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상상 이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직접적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건 또 막아놓았고요. 그런데도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 뭐 유동성 폭발한다, 돈 복사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서사를 이용해서 유사 투자 자문이나 뭐 고액 강의 같은 마케팅도 많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경계해야겠어요. 정확합니다. 곧 유동성이 터져나올 거다는 식의 그런 달콤한 이야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동성 파티라기보다는 미국 국채 수요 기반을 좀 다변화하려는 구조적인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훨씬 가깝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에는요, 이런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쩌면 좀 투기적인 베팅까지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아주 냉철하게 인지하고 진짜 기회와 또 과정된 위험을 잘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 혁신적인 기술은 맞지만 당장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마법 지팡이라기보다는 엄격한 규제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군요. 그림자 QE라는 그 매력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실제 작동 방식과 또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왜 기존 은행의 신용 창출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규제가 왜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주 먼 미래에요, 정말 이 디지털 MMF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온다면 과연 그때 각국의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또 변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